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앞으로 30년간 무려 1,600조 원을 쏟아부어 군함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큰 배들을 정작 자기 나라에서 못 만들겠다며 우리 한국에 좀 만들어 달라고 손을 내밀었거든요. 세계 1위 군사대국이 왜 배 하나를 우리한테 부탁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 먼저 짚어야 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가 캐나다에서 겪은 뼈아픈 일인데요.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성능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도 독일에 졌거든요. 아니, 성능이 더 좋다면서 왜 뺏겨?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뺏긴 이유 안에 이번 1600조 미국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캐나다 이야기부터 딱 풀고 진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는 낡은 잠수함을 대체하려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새로 들이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잠수함 값만 20조 원, 여기에 30년간 운영하고 정비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60조 원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사업이었죠. 여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들고 당당히 도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독일의 승리였어요. 황당한 건 성능에선 오히려 우리가 비교 우위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비를 내놓고도 진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우리 발목을 잡았을까요? 답은 딱 두 가지인데요. 동맹과 돈입니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 기구 회원국이거든요. 캐나다가 독일을 택하면 훈련이나 정비는 물론이고 잠수함을 몰 승조원까지 나토 동맹국끼리 함께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 손발 맞추기가 훨씬 쉬운 거죠. 여기 독일이 내민 경제 보따리도 컸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캐나다에 약 9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65만 명분에 달하는 일자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조건을 냈지만 독일이 내민 이 총량을 넘진 못했습니다. 결국 성능이 아니라 같은 편이냐, 얼마나 남느냐에서 갈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뼈아픈 교훈이 다음 무대에서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무대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지금 300척이 채 안 되는 함대를 앞으로 381척 규모까지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새 군함들을 지는데 향후 30년간 약 1,600조 원, 매년 5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할 계획이죠. 그런데 1,600조라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한 해 나라 살림 예산이 728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함정에만 들이겠다는 이 돈은 우리 정부가 2년 넘게 쓸 예산을 통째로 오직 배 만드는 데만 쓰는 셈인 거예요. 방금 아쉬워했던 캐나다 60조가 여기선 20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국이 왜 그 큰 배들을 자기 손으로는 못 만드는 걸까요? 그 놀라운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놀랍게도 미국은 이제 배를 못 만듭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느 조선소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든 낡은 장비를 아직도 돌리고 있을 정도예요. 숙련된 기술자들은 이미 떠났고요. 부품은 제때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속도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최신 이지스함을 2년이면 뚝딱 만들어낼 때 미국은 똑같은 급의 이지스함 한 척에 무려 7년이 걸리거든요. 3배 넘게 느린 거죠. 사정이 이러니 한때 세계 1위였던 미국 조선업은 이제 세계에서 만드는 배의 0.04%, 즉 1%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작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토록 다급해진 데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앞서 미국 함대가 300척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370척이 넘는 함정을 갖추면서 척수로는 미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도 않고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패권을 다투는 상대에게 그것도 바다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손으론 배를 빨리 못 만드니 미국으로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접고 동맹의 손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하나 들죠. 미국이 손 내밀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사실 미국이 눈여겨보는 조선 강국은 이웃 일본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때 우리한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조선 스승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조선 점유율만 봐도 한국이 28%, 일본이 13%로 우리가 2배가 넘거든요.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49척 중에 우리가 34척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본은 단 한 척도 못 떠냈고요. 오죽하면 그 일본의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 조선소에 기술 협력 좀 하자며 손을 내밀 정도입니다. 건조량이든 기술력이든 무엇보다 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그러니 미국이 두 나라를 다 저울에 올려도 실질적인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전투함을, 해군은 여기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한 세 곳에 급유함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정보 요청서, 이른바 RFI를 보냈거든요. 우리 조선사들은 곧바로 건조 실적과 설계 인력, 연간 건조 능력을 담아 회신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미국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5월 우리 조선소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현재 건조 중인 우리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급에 직접 올라타 배 안팎을 꼼꼼히 살펴봤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두 나라 정상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엔 좀 황당한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면서도 자기 나라 군함을 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걸 아예 법으로 딱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은 그동안 미국의 새 군함을 짓는 건 꿈도 못 꾸고 이미 있는 함정을 수리하고 정비해주는 일에만 겨우 참여할 수 있었죠. 이 굳건한 규칙의 이름이 바로 번스 톨레프슨법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이 단단하던 빗장을 스스로 풀기 시작한 거죠. 미국 상원이 최근 급유험 같은 지원한 만큼은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통과시킨 거예요. 수십 년간 꽉 닫혀있던 문에 드디어 첫 틈이 생긴 거죠. 그러자 이 흐름에 아예 근사한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바로 마스가인데요. 영어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를 조선업에 그대로 딴 이름이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무려 1,500억 달러를 이 조선협력에 쓰기로 한 그림이에요. 이건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오는 7월 2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 두 나라의 조선협력 거점이 될 한미 조선협력 센터가 문을 열고요. 하나오션은 아예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인수해 7조 4천억 원을 들여 현지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배를 만들 채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히 대박 같죠?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인 중국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이 협력을 두고 결국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일 뿐 한국은 별로 얻을 게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꽉 찬 작업 부도와 심각한 인력 부족, 치솟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결국 한국의 기술만 쏙 빼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뼈아프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밀려드는 주문으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남의 나라 군함을 짓는 건 상성과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과 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잭팟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감당할 체력이 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인 셈이에요. 하지만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곤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짚어볼 만한데요. 아까 우리 조선사가 그동안 미군 함정을 정비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정비라는 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노다지입니다. 배는 한 번 팔면 이후 수십 년간 고치고 부품을 대주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미국 해군의 정비와 건조를 우리가 맡는다는 건 안정적인 일감과 좋은 일자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와 제조업에도 큰 힘이 되고요.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쉽게 놓친 줄 알았던 그 캐나다 잠수함도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와 독일의 본계약 협상이 만에 하나 틀어진다면 차순위였던 우리 하나오션에 다시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캐나다에서 우리는 더 좋은 배를 내놓고도 동맹과 경제 효과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서 미국이라는 훨씬 더 큰 문이 열렸죠. 세계 최강이 제 손으로 배를 못 만들어 스승이던 일본까지 제친 우리를 부르는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다만 캐나다가 남긴 교훈만은 분명한데요. 이젠 배를 잘 만들어선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경제적 이득과 동맹의 명분을 함께 안겨줄 수 있는지 성능을 넘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1600조 미국 함정시장 우리가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